저번에 저희가 IMF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디테일하고 현재 상황이 진짜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에 9월 위기설 없어졌다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저렇게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 게 맞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이거 한국기업평가에서 2022년 3월에 올린 자료인데 보시면은 당시 20년 4월부터 이렇게 만기 연장해 준 것들 내용 비중을 봤을 때 284조가 있습니다. 만기 연장이 270조, 그 다음에 원금 상환이 14조, 이자 상환 유예가 0.2조 이런 상황인데 이게 76조까지 줄었어요. 벌써. 그러니까 너무 빨리 줄어들고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저들이 저렇게 돈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보시면 여기는 요만큼만 연장하는 사람들 이게 75조, 그 다음에 좀 길게 연장하는 사람이 또 121조, 그 다음에 21년 7월까지 연장한 게 209조. 그러니까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금 만기 연장 종료가 된 것들을 겨우겨우 다른 걸로, 다른 대출을 토대로 버티는 거죠. 금리도 낮춰주고, 그 다음에 중저신용자들 대출 은행권들이 알아서 해라. 너네는 공적인 업무를 해야 된다. 안정에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있고, 금리 억지로 낮춰주고, DSR 넘어서는 대출도 막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버틴 거죠.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터진 이후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은 그 과거만큼 장사되는 곳이 거의 없다.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요즘에 물가 상승도 심각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게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9월 위기를 저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연장 한 거 아니에요. 원래 저거 올해 9월 만기 되도록 했는데 아직도 76조 남았어요? 왜 남았어요? 또 최장 5년 막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는 사람들은 다른 대출로 갈아타게 만들고, 그리고 연장 해가지고 길게 해서 실적만 줄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저 부분이 제대로 해결이 되고 있다면 부채가 줄었어야 되죠. 근데 이번에 뭐 개인사업자 쪽에서 부채가 조금 줄었다고 하더라도 규모가 한 7천억 규모밖에 안 됐고, 그런데 어떻게 저 많은 대출이 다 빠졌겠느냐. 다른 대출로 갈아탔을 뿐이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특히 지금 보면 어디 쪽의 위기예요? 하반기 유동성 우려가 커지는 거. 9월 위기는 자영업자 만기 종료 때문에 위기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왜 9월 위기냐고 말씀드렸냐면은 가장 큰 이유는 요거, 브릿지론. 얘 지금 부동산 PF 쪽인데 PF 넘어가기 전이 브릿지론이죠. 얘 지금 계속 이자만 내면서 연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지금도 만기 연장하게 되면은 5, 6%에서 9, 11%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소상공인들은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물가 올라가, 금리 올라가. 그런데 이것도 폐업하면은 일시상환해야 되니까 폐업도 못해. 경기는 안 좋아서 지금 사람들 오지도 않아. 사람들 수익 줄고 그래가지고 내수시장 돌아가지도 않아. 지금 안 터진 게 아니라 터뜨릴 걸 미루고 있는 거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위기 없다. 아니 9월 말 됐는데 9월 위기설 없는데요? 위기설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위기를 9월에도 계속 저런 것들이 위기가 중첩이 되니까 정말 위험한 건데, 저거를 또 어떻게 다루느냐. 폭탄을 뒤로 미루는 거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9월 위기설 대신에 10월 위기설, 10월 위기설 되면은 또 그것도 어찌어찌 연장하면 11월 위기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대출 부분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IMF에서 경고한 것이 뭐예요? 최근에 통화 재정 긴축 기조 일단 단기적으로는 유지를 해라. 그래서 당분간 중립금리 이상을 유지를 해야 한다. IMF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내년에 금리 2%대 떨어지고 하면 집값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IMF에서 금리 내리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왜 DSR 강화해요? 강화하라고 하니까. IMF에서 하는 데서 말할 때는 귀뚱으로 듣더니 IMF에서 강화하라고 하니까, IMF에서 강화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던 건데 오히려 반대로 갔었죠. 반대로 가니까 IMF에서 냅다 경고 한 번 더 한 거죠. 그러니까 인제서야 규모를 축소를 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독불 장군 기질로 해가지고 계속 대출 늘리고 금리 낮추고 할 것이냐. 초창기에 금리 낮췄다가 지금 부랴부랴 금리 올리고 있는 튀르키예 같은 나라 봐봐라. 어떤지. 이런 상황인 거고, 금리를 금융권을 관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맨날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하죠. 지금 사실 은행권에서는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 이런 위험 대비 금액들을 쌓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정부에서 금리 낮추고 그러니까 대출 더 많이 풀리고 막 부동산 완화하니까 그쪽으로 대출 더 내주고, 그러니까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맞추는 것도 더 연장하겠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계속 이렇게 미루고만 있어요. 우리나라 신뢰도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야 우리나라는 금리 동결된 것 같고 미국은 계속 금리 인상을 하는 것 같으니까 미국 채권 안 사고, 왜냐면 미국 채권 지금 사면 같이 떨어지니까 한국 채권 사고 있는데, 그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상황인 거고, 계속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요. 이거 새마을금고 왜 안전해졌어요? 정부에서 막 이리저리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근데 안전했던 거예요? 당시에 뱅크런 터지기 전에 7조 빠져나가던 게 17조 빠져나갔어요. 근데 안전하다고만 하죠. 뭐가 안전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본 100% 안 되는 곳이 지금 100곳이 넘어가는데, 저렇게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되게 안전해 보이는 이유는 부실채권인데 정상채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대출 연장하고 있는 것들, 요 연명대출은 표면적으로는 정상 여신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은행권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거 부실 여신이죠. 왜 연장이에요? 상환 연장 왜 해요? 이자 상환 유예, 원금 상환 유예 왜 해요? 그때까지 못 갚으니까 연장한 거잖아요. 유예를 해준 거고. 그럼 부실 여신이죠. 왜? 정상 여신이랑 부실 여신의 차이점은 뭐예요? 연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이자를 못 내게 생겼으니까 유예를 해준 건 부실 여신이죠. 근데 저 부실 여신들이 계속 지금 조금씩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융권에선 계속 위기를 누적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정부에서는 여기로 돌리고 그러면서 은행권에서 알아서 부실채권 처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받아내고 연체가 올라가면 니들이 알아서 관리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계속 해결이 안 되니까 연체율이 계속 또 올라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거 다 상매각 했는데, 상반기 부실채권 상매각 했는데 7월에 또 연체율이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상매각 하면 여기는 연체율에서 빠지죠. 연체율에서 빠져가지고 2.2조를 상반기 동안 계속 연체율에서 뺐는데 다시 또 올라가고 있다는 거다, 연체율이. 그러니까 IMF에서도 계속 저런 부채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정상 여신처럼 취급하고 있는 부실 여신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76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작이 280조였는데 이거 다 해결된 거 하나도 없죠. 지금 소상공인들이 저거 자력으로 갚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살아나서? 아니에요. 다 다른 대출로 돌린 거지.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리다 보니까 그쪽에선 계속 연체율이 올라가는 거고, 연체율이 올라가다가 안 되니까 부실채권으로 상매각 해가지고 버티는 거고, 저축은행은 그것조차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 새마을금고도 상매각 어마어마하게 했죠. 상매각도 하고 그것도 했잖아요. 지점장 권한하에 3개월 이상 연체 이자 없애는 걸로, 그런 것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은행들은 잘 준비를 하고 있냐? 은행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4대 은행조차도 지금 엄청나게 대비가 잘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금리 낮추고, 그래서 부실채권들 알아서 은행권들이 해결하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실적 쌓기만 바쁜 거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4대 은행이 망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획기적으로 잘 되고 있지는 않다. 보시면 어때요? 충당금을 많이 쌓았다고 계속 이 부분을 기사를 내고 있어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 은행의 신용 손실 충당금 전입액은 2조 1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8% 증가했고,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다 지금 국민은행은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 하나은행도 많이 늘렸다, 지금 대손충당금 충분하다, 많이 늘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충분하지 않아요. 저거 가지고 충분해요? 상반기에만 상매각한 게 2.2조인데. 그리고 왜 대손 충당금만 보고 있느냐? 대손 준비금이라고 있죠. 대손 준비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4대 은행이 감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든 대손 준비금이든 다 위기 때 대비하기 위해서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왜 대손 준비금은 감소를 시키느냐? 왜냐하면 충당금 같은 경우는
은행 실적에 반영이 되는데 결국에 손실이 안 나면. 그런데 준비금은 실적에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도 우리 은행 되게 실적 좋으니까 우리 은행에 예금하세요, 우리 은행에서 대출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대손 준비금을 쌓으면은 그게 실적에 반영이 안 되고,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 안 터지면 실적에 반영이 되니까 저쪽으로만 쌓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대손 충당금 쌓아놨으니까 안전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준비금 빼다가 충당금에 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물론 규모는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은행이 그래도 금리 인상기에는 수익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올 상반기 지금 국내 은행의 단기 순이익은 14조 1천억 원, 역대급 막 수익을 냈다, 언론에서 막 은행들 돈잔치 한다 막 이런 식으로 기사 나왔었죠. 그런데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 순이익률, 그 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 이런 것들은 전분기보다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은행이 자본이 많이 쌓인 거죠. 그냥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자본이 많이 쌓였으니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거죠. 즉 막 엄청 돈잔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금이 많이 몰려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 은행권에서 충당금을 쌓고 수익률을 올리고, 그래가지고 그 수익률로 더 충당할 금액, 그 다음에 뭐 위기 대비하고 은행권에서 일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실채권 정상채권으로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착시현상 일으켜서 부실채권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부실채권은 굉장히 심하고, 이런 부채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데, 요거를 IMF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IMF에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게 뭐예요? 중국 다음에 한국이다. 중국 갈 위험이 내년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가계부채 지금 뭐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에 유튜브까지 운영하시면서 가계부채 문제 없다, 가계부채가 위기를 안 불러온다, 폭락론이 틀린 이유 뭐 이딴 기사 쓰고 있는데, IMF에서 계속 가계부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IMF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 왜 여기서 저기 언론사에서 일하고 계셔. IMF 가셔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야지. 그래서 줄여야 한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야기한 것도 그거고, 내년에 본격 영향이라고 그랬어요. 올해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년은 더 본격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게 터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중국 다음으로 많이 쌓인 나라가 우리나라다, GDP 대비로. 그런 거고. 그러면은 그 전에 IMF도 우리나라가 막 특례 보금자리론을 풀고 막 예금금리 억지로 눌러서 대출금리 낮추고 막 이딴 짓을 할 줄 몰랐겠죠? 당연히 디레버리징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디레버리징을 할 것에 대비해서 경고했던 것들이 올해 초 그리고 작년이었죠. 그때 한 경고들을 봐봐라. 뭐라고 했어요? 지금 막 억지로 막 대출 규제 완화하니까 이거 재검토하라고 하잖아요. 아니 저기 빚 때문에 문제 터지게 생겼는데 왜 빚을 더 내고 있어?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냐라고 지적을 했죠. 계속 지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요 대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디레버리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IMF는 이야기를 했다. 한국 집값 거품 경고, 하락폭이 커질 것이다. 2022년보다 오히려 23년에 하락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IMF에서 예측한 이유 뭐예요? 한국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 때 낮은 금리로 수요가 급증한 거죠. 우리나라는 전세자금 대출도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거품이 생겼는데 금리 올라가니까 22년도보다 23년도에 더 크게 터질 거다. 금리가 오르고 가격 조정이 들어간 만큼. 근데 IMF에서 왜 틀렸다? 아니 DSR을 완화하는 특례를 풀고 규제 13대책으로 막 규제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예금금리 누르고 그래가지고 대출금리 안 올라가게 막고, 그래서 오히려 대출금리 기준금리 올라가는데 대출금리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고, 전세계적인 긴축장인데 우리나라 완화장 만들고, 그럴 줄 몰랐으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경고해가지고 이제 문제 생겼다 해서 그 부분이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다시 규제가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빚내서 집사람 조정할 때가 아니다. 어디서 경고했다? IMF에서. 왜? IMF에서는 10%포인트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수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떨어진 게요 9.8%인가 그래요. 근데 그거 말고도 10%포인트 이상 하락할 수 있다, 코로나 이전 가격에 대비로. 그런데 2019년 가격까지밖에 안 떨어지지 않을까요? 2019년, 저희가 2019년 말 이야기를 하잖아요. 2019년 말 가격이 2018년 말이랑 큰 차이 없죠. 왜? 근데 요거는 데드캣 바운스 났던 거고, 근데 2018년 말 가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만큼 한 10%포인트 더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아직도 코로나 거품만 빠지고 다시 집값 올라간다. 혹은 뭐 떨어져봤자 그래도 과거보다는 너 방송할 때보다는 더 비싸게 나올 것이다. IMF에서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왜 여기 있어? 거기 가서 IMF 가가지고 전 세계 경제를 논하셔야지. 답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IMF에서 경고하고 있었던 거 뭐예요? 우리나라 부실 대출 굉장히 많다. 근데 정부에서는 새마을금고 안전하다, 9월 위기 없다 계속 하고 있지만 그건 연장 미루고 돌리고 해가지고 다 분산만 시켜놔서 그렇게 보이게 만들 뿐인 거지.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제 IMF가 경고했던 것들을 우리가 역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벗어났지만 이제 다시 그게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경우는 다시 IMF 경고처럼 2019년 가격에서 10%포인트 이상 떨어진다. 근데 2019년 가격에서 10%포인트 이상 떨어진다는 게 글로벌 금융위기만큼 더 떨어진다는 소리다. 그런데도 무슨 벌써부터 바닥 같은 소리 하고 있냐.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셨다가 내가 물구나무 서고 있었구나. 바닥이 아니라 천장이었구나. 이걸 제대로 알게 되실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